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정재승 교수님의 12발자국 속에 수록된 글 좀 읽어 드릴 거예요. 제목은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7번째 챕터 속에 한두 가지 섹션을 읽어 드릴 거고요. 그 섹션의 첫 번째 섹션의 제목은 감정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감정을 늘 읽죠. 타인의 감정을 늘 읽어요. 어려서는 부모님의 감정,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 친구들의 감정, 사회에 나와서는 동료들의, 직장 상사의, 사장님의 감정을 계속 늘 누군가의 감정을 읽으면서 살죠. 그런데 감정을 읽는다는 게 뭘까, 어떤 거였을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더라고요. 정재승 교수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2005년 1월 6일자 네이처가 저에게 배달되었습니다. 뜯어보니 아주 인상적인 표지가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표지에 실린 한 사람의 얼굴, 그 중에서도 눈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만 보고도 그 사람의 감정을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의 이목구비 형상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의 감정을 빨리 읽는 능력은 자신의 생존이나 짝짓기에 매우 중요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기능을 잃어버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SM이라는 환자인데요. 참고로 과학자는 환자를 연구할 때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의 실명 대신 이렇게 이니셜을 사용합니다. 이 SM이라는 환자는 10대 시절 편도체가 심하게 줄어드는 증세를 겪게 되었어요. 신경과학자들은 이 환자가 어떤 기능을 제대로 못 수행하는지, 어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지 관찰해서 그로부터 편도체의 기능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편도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감정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자기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잘 해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특히 공포 반응에 대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도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정 상태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논문, 정재승 교수님이 당시에 그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되신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논문에서는 더욱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를 읽어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통상 우리는 사람 얼굴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시선이 갑니다. 그리고 입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눈과 입을 번갈아 보면서 그 모양과 움직임을 통해 상대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알아챕니다. 기쁨, 슬픔, 놀람, 역겨움, 공포, 분노 같은 기본적인 감정은, 그런 감정은 물론 섬세하고 복합적인 감정까지도 읽어냅니다. 그런데 왜 SM, 그 환자는 타인의 얼굴에서
감정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아이오와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신경과 교수를 지낸 안토니오 다마지오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시선 추적 장치를 통해 이 환자가 타인의 얼굴을 볼 때 어디를 어떤 순서로 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환자의 동공이 어느 곳을 향하는지, 즉 어디를 보는지 추적해 본 거였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환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코와 귀였습니다. 코와 귀의 형상으로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게 한번 우울한 코를 보여주시겠어요? 그게 어려우시면 유쾌한 귀를 보여주세요. 쉽지 않죠? 우리는 귀나 코에 감정을 실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기 위해 눈이랑 입을 봐야 하는데, 이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SM이라는 환자는 그 영역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감정을 읽지 못했던 거죠. 자신의 감정을 느끼거나 해석하거나 표현하는데 서툴다 보니 자신도 눈과 입의 감정을 싣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과 입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실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마찬가지로 타인의 얼굴을 보고도 어디를 봐야 감정을 읽을 수 있을지 몰라 엉뚱한 곳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엉뚱한 곳을 보게 돼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것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날 저는 이 논문을 읽고 제 연구 주제도 아닌 이 주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완전히 매료된 나머지 하루 종일 관련 논문들을 뒤져보게 됐었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는데요. 타인의 얼굴을 보며 감정을 읽는 방식에 있어 동양인과 서양인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주로 타인의 입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입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주로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눈과 입이 자신의 감정을 싣거나 남의 감정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위인 건 맞는데, 그 중요한 정도가 동서양 사람들에게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동양 사람들에겐 눈의 형상이 중요하고요. 서양 사람들에겐 입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기서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초반에 유럽과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쓰기를 거부했던, 싫어라 했던 하나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단지 먹는 기관으로서의 입으로서만이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 말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중요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입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상대의 감정과 읽어내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그 도구랄까요? 제일 중요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입이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
그 소통에 있어 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본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던, 아마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좀 생기지 않았었을까. 뭐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런 거부감이 좀 생기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는 많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이게 동양과 서양의 사람들 사이에 구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신체를 활용하는 그 능력과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이 얘기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뭐 동양 사람, 서양 사람만의 그런 구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 같은 동양 사람, 한국 사람, 서울 사람, 나와 같은 걸 전공한 사람,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수없이 많은 개인차가 있죠. 우리는 늘 그렇게 나와 같을 수 없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어제 그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라는 이야기에 분노해서 폭행을 저지르는 그런 장면들, 참 이해하기 어렵죠. 동네에 산으로 산책을 갔는데 거기에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덜어 있고, 마스크를 안 쓴 채로 너무 큰 목소리로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알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알만한 나이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쾌했고, 또 아무리 실외고 산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실까? 마스크를 하고 뛰시지. 입이 반쯤 이제 숨이 가빠지니까 입이 다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그렇게 뛰시는 분들 많이 보여요. 헬스클럽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매우 답답한 상황인 건 알지만, 남을 위한 배려가 타인과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시는구나. 이 배려받지 못한 마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죠. 속상했다고 할까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화가 나려던 저의 마음을, 그래, 이렇게 우린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거니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그 공원 관리하는 쪽에 이거 좀 요청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스크 필수 착용, 혹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깅하세요, 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크 캠페인, 그 플랜카드 한동안 조깅하는 사람들 입상금지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걸 좀 붙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제가 저는 산을 자주 가니까 건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은 무서워요. 그 좋아하는 산에도 못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너무 무서운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가 싶습니다.
그럼 앞서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섹션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죠. 헬로키티에서 동서양을 읽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고 나서 문득 떠오른 것이 사람들이 문자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이었어요. 여러분, 동양인과 서양인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이 서로 다르게 생긴 거 아세요? 서양 사람들의 이모티콘에는 눈이 자세히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눈은 콜론으로 표시하고 주로 입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표시해요. 제일 유명한 것은 스마일 이모티콘이고요. 찡그리거나 우울하거나 웃는 감정들을 주로 입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떠올려 보세요. 감정 표현을 대부분 눈으로 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니까 지금 이 표기를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의 이모티콘은 콜론이고요. 그리고 그 콜론에다가 괄호를 같이 표현한 그런 것들이 그 대화방에서 채팅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보면 다 이렇게 눈의 표현이 되게 많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아니면 우리 좀 90도 회전된 꺽쇠, 그 꺽쇠 두 개를 갈매기처럼 그렇게 표현한 이모티콘을 우리들은 많이 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즉, 입은 아예 그리지도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하트가 뿅뿅 날아다니고요. 때로는 골뱅이도 나오고 눈물 질끔, 땀삐질, 그리고 눈에서 막 눈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그리고 이마에 천사띠가 둘려져 있는 이런 눈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카카오톡 그 메신저에 그 이모티콘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눈이 강조되고 눈 주위에 뭔가 이 강조된 다양한 표현들이 더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모티콘이 되어 있는데, 서양식 이모티콘에는 그 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인은 주로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감정을 읽기 때문에 글자로 감정을 표현할 때에도 눈의 변화가 많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정대승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양인들은 반대고요. 너무 재미있죠. 과학적인 논문으로 생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정대승 교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내 생각이 미친 곳이 바로 헬로키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헬로키티를 만드는 회사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임원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헬로키티가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끄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대하는 것만큼 큰 인기를 못 끌고 있다. 왜 동양 아이들은 헬로키티를 좋아하고 서양 아이들은 덜 좋아하느냐? 동서양 아이들의 뇌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더라고 해요. 그때 교수님이 어떻게 답하셨는지 보시죠. 저는 그때 동서양 아이들의 뇌가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특히 만화 캐릭터를 볼 때 서양 아이들은 캐릭터 자체의 특징에 집중하는 반면 동양 아이들은 배경과 함께 만화 캐릭터를 해석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해석하는 방식도 동서양 아이들이 달라서
그것이 선호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답을 드렸었죠. 그러나 동서양에서 헬로키티의 인기도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좋은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청중의 질문에 좋은 답을 하지 못하면 강연자는 오랫동안 그 질문을 화두처럼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데요. 저도 그런 강연자죠.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처에 질린 논문으로 시작된 그날의 논문 읽기가 이모티콘에 이르자 불현듯 그 헬로키티가 다시금 떠오른 겁니다. 헬로키티는 사실 이상한 녀석입니다. 눈은 있는데 입은 없는 고양이죠. 눈만 있고 입이 없는 고양이였어요. 여러분 헬로키티 이미지 상기해 보세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유튜브로 올릴 때는 헬로키티 이모티콘 집어 넣겠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논문을 바탕으로 해석해보자면 동양 아이들은 눈에서 감정을 읽기 때문에 눈이 있는 헬로키티에게 공감이나 동일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헬로키티 눈은 항상 중성적이어서 특별히 슬퍼 보이지도 그렇다고 기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헬로키티가 나를 방긋 웃으며 보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기분이 우울하면 이 아이도 나를 뚱하게 보는 것처럼 여겨지죠. 즉 내 마음에 공감해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쉽고 동일시가 잘 돼서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캐릭터, 친구 같은 캐릭터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서양 아이들이 보기에 헬로키티는 기괴한, 해괴망측한,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그들에겐 감정을 읽을 만한 실마리 역할을 하는 입이 없다는 것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헬로키티의 얼굴이 매우 불완전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눈이 없는 고양이라고나 할까요? 섬뜩하겠죠. 그래서 곁에 두고 싶거나 동일시가 쉬운 캐릭터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경이롭고 지적인 그런 체험이 아닐 수 없어요. 네, 이 클립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오후에 또 이 책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실내에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앞으로 정말 한없이 길어질지 모르겠다 싶은 이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어쩌면 나한테 되게 매우 유익하게 보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 배우고 싶었는데 미뤄두었던 거 이참에 시작해도 좋을 것 같고, 캘리그라프도 그렇고요. 너무 뭔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활동들로 인해 이렇게 미뤄두었던 것들, 그리고 시간이 마치 무한히 있을 것 같아서 미뤄두었던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차분히 집안에서, 그리고 다시 읽고 싶었던 책이나 영화들 쭉 돌려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더 내면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하루간의 자가격리를 했어요. 광화문 집회가 있었잖아요. 저는 물론 그 집회에 가지 않았지만 조사를 했더니 제가 그 부근에 30분 동안 있던 것으로 나왔다나 봐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집이 광화문에서 멀지 않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서 이 검진을 받으라. 만약에 당신이 검진을 받지 않을 시에는 20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건 행정명령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본인이 구청 직원인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 그들이 다 각자 얼마씩 할당을 받았다. 전화해서 연락하고 메시지 보내고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한 임무를 할당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맡은 리스트에 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전화해서 확인을 할 것이니 빨리 가서 서둘러서 받으시는 게 좋을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서둘러서 회사에 가기 전에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다 24시간 자가격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하고 하루 덕분에 쉬었습니다. 쉬면서 좋았는데요.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 혹시 요새는 어제 기사 보니까 한참 건너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감염이 된 것도 아니고 아빠가 그 집회에 갔다 온 사람이랑 멀찌감치 떨어진 그런 그 식당 내의 공간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상태로 식사를 했을 뿐인데도 감염이 되어서 와서 온 식구들이 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도 이제 변종들이 많이 생기는 건가, 점점 이 전염력이 세지는 건가, 그런 보도도 본 것 같고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저희 안전하게 보내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미셸이었습니다.